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고 사실 AI is everywhere라는 단어 한 문장이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AI 서비스를 경쟁하듯이 내가 먼저 확대 보급하겠다, 더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고 경쟁하는 모습이고, 그에 맞물려서 그 AI 서비스 공급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 내가 먼저 첨단 AI 반도체를 구축하겠다, 내가 먼저 많은 생산성을 또 올리겠다, 생산 능력도 올리겠다, 뭐 이런 소위 AI 전쟁 혹은 AI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는 흐름입니다. 한편 또 오늘 대표님도 나와주셨지만 전기차는 업황적으로도 이게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종의 EV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많이 그림 그리고 있는 미래 산업, AI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에 걸쳐서 이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네,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네, 저도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의 시인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첫 번째 책은 반도체 책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미국 빅테크하고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일부 일본 기업, 대만 기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AI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한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 AI 혁명 바로 써먹는 투자, 여기에 이렇게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부록에 보니까 유망 기업 탑10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받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예판용이라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요거 못 받아요. 지금 살면 네, 못 못 받고 받습니다. 예. 예판에게만. 네, 예판 하시는 분들만 요거 받을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 안 받으니까 나 안 살려 하면 어떡하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은 네네. 저 만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혁명 유망 기업 탑10.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교체됐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에게 혹은 반도체 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문장이 정기 인사가 아니라 중간 인사, 원포인트 인사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체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문장 밑에 사업부장들이 있거든요. 그 메모리 사업부장도 있고 시스템 LSI 사업부장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헤드가 이제 기존의 경계현 사장이었는데 이제 전영현 부회장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이분은 사실 우리 삼성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하고 삼성후자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삼성전자는 이제 당연히 갑이고요. 예. 삼성후자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예.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 이제 후자라고 많이 합니다. 네. 삼성맨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 후자로 가면 거의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통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생환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게 영전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케이스가 영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전영현 부회장이 원래는 메모리 사업부장을 하시다가요. 그러니까 정통 완전히 그냥 삼성 반도체 내에서 정통 메모리 쪽 그 코스를 다 밟으신 분이에요. 보통 디램 개발 실장하고 사업부장하고 하면 거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요. LG 출신이십니다. 네. LG 반도체 출신인데 2000년에 삼성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그게 약간 그 발목을 잡아서 그 이후에 이제 부문장, 부회장까지 승진을 못한 거 아니냐 전자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영전해서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삼성 내에서 불문율이 기존의 경계현 사장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근데
지금 경기현 사장보다 전영현 부회장이 3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기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지금 삼성 내에서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인사 결정에는 이제 결국 이재용 회장의 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례적인 교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시점적으로나 뭐 인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 혹은 삼성전자 이 DS 부문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 분명히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DS 부문장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우선 과제는 아마 연말에 임원 인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존의 인력들이 대부분 좀 물갈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아마 향후 이제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냐? 지금 이제 삼성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신공정들에서 지금 기존에 밀던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그러면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전자가 기존의 밸류체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에요. 네.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하고 거래를 거의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는 회사는 잘 안 키워집니다. 네. 결국 예전에 뭔가 삼성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회사들을 배제하는 경우 그런 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삼성이 초격차라는 말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보통 1년, 2년 앞서가던 게 삼성의 기존의 초격차였는데 지금은 초격차는커녕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한테 뒤처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폐쇄적인 밸류체인 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저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라는 핵심적인 장비를 기존은 삼성만 안 사고 있거든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서 굉장히 생산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이 과연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참고로 약간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은 한 10년 전에 특허 소송 이슈 그러니까 삼성이 한미 반도체 주장은 자신들의 기술을 삼성전자가 세메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빼돌렸다. 그래서 특허 소송을 5개를 걸었고요. 3개 부문에서 승소를 해서 2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한미 반도체가 그 돈을 돌려주고 악수하고 끝냈다고 했는데 네. 거래는 그 이후로 단절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DS 부문장이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기존 어떤 방식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김지훈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주로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인 거죠. 네네. 뭐 최근에 워낙 또 HBM 가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누가 이 HBM 영역에서 좀 제대로 된 그 시장적 지위를 공고히 하느냐. 뭐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적 지위를 좀 갖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도 뭐 그걸 추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DS 부문장 교체까지 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 예. 이용수 대표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관련돼서 숫자가 일단 지금 상당히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53%고 삼성전자 38%거든요. 네.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격차가 일단은 올해는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예. 내년도도 예상하는 거는 원래는 상반기에는 이 격차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엔비디아 이 납품하는 게 지금 여력치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거 줄이는데 아마 상당히 이 바뀐 원래 메모리 반도체 수장이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HBM 때문에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HBM이 가격도 비싸고 좋은데 다른 일반 쪽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캐파를 깎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이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려면 결국은 저전력 반도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저전력 LPDR, DDR이라고 하는, 원래 DDR4에서 DDR5 넘어가는 것도 계속 1년, 2년 연기돼서 굉장히 뒤늦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소비 전력은 20에서 30%나 뛰어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건데, 원래 메모리 반도체 수장하시던 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HBM 격차를 다른 부가적인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쪽 일반 서버 쪽에 조금 더 그 소위 말하는 그 핵심 인력을 조금 분산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분산하는 전략을 펼쳐서 현재는 어쨌든 2024년에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점유율 격차를 좁히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 보입니다만, 네네. 그게 앞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거나 혹은 그 지위를 오히려 오버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분간은 HBM 쪽에서 그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켓 쉐어로 보면 안 되는 게요. 작년에 보면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거의 비슷합니다. 예. 40%대 비슷한데, 질적으로 보면요, 이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HBM3라는 아이템이 지금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그렇죠. 독점이니까 실제로 팔아서 돈을 보통 이제 만약에 올해 SK 하이닉스가 당초 예상하던 게 한 10조 정도 HBM 쪽에 매출 나올 걸로 봤거든요. 네. 근데 10조를 팔면 하이닉스는 한 5조를 벌어요. 근데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이제 거의 적자가 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기술력 그리고 수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시장 조사 업체들의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올해 HBM 쪽 제일 최신 데이터는 보면 한 170억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네. HBM 시장이. 그러면 대충 한 20조 정도 초반인데, SK 하이닉스 올해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봐요. 6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게 한 5에서 한 7% 정도. 네. 로 보고 있고요. 5% 정도가 아마 보고 있고, 나머지 한 35%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 김지훈 대표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전력 D램이나 저전력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요즘에 레거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은 그냥 하던 대로 잘 가면 되는 거고, LPDDR이나 뭐 DDR 같은 경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결국 HBM을 잡지 못하면 이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 헤게모니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거 피처폰 지고 있으면 결국 LG처럼 예. 휴대폰 사업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말 절체절명 위기예요. 그래서 HBM 쪽을 잡지 못하면 삼성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왜냐면 HBM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1A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4나노 미만의 D램이 첨단 웨이퍼로 보통 분류하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네. 그게 올 연말 기준으로 1A 전체 웨이퍼 투입 기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원래는 20%대 정도로 봤었거든요. 네. 그게 몇 달 사이 이번 거. 네.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이 AI나 AI 반도체나 또 BAI 반도체 영역을 좀 들여다볼 때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확실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하고,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도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전망이 아니라 IMF나 OECD나 월드뱅크의 공통적인 전망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요. 심지어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와 이 교환 비율에 들어가는 나머지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들어가는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들, 소위 이제 영국, 유로존, 또 뭐 스위스, 스웨덴, 일본, 뭐 이런 뭐 그밖에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다 포함해서 이 나라 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곳으로 전망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으로 전망하는 그 근거가
바로 AI예요. 되게 재밌게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인데 근데 ICT 산업의 성장률을 보면 50%예요. 근데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그냥 평균적으로 2%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경제를 드라이브 거는 게 ICT 산업인데 그 ICT 산업 중에 또 일부가 AI 산업인 거고 근데 그 AI 드리븐 이코노미라는 표현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AI 드리븐 이코노미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그 AI를 내가 다 해먹겠다. 또 AI 반도체도 내가 다 해먹겠다. AI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도 사실은 내가 다 해먹겠다. 반도체 영역에서도 설계 내가 하겠고 디자인, R&D, 뭐 소재, 장비, 제조까지 내가 다 해먹겠다. 이런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참 이 산업을 들여다보는 저로서도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려도 많이 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이 소위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AI 반도체를 사지는 않잖아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AI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AI 플랫폼이 있는 거고 AI 플랫폼 안에 플랫폼이 가동하기 위해서 AI 반도체가 구동되는 거. 그게 함께 구동되려면 HBM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밖에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밸류 체인 전체를 통째로 미국이 다 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 AI 서비스 기업,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혹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AI 반도체 기업들, 이들이 이제 소위 독식하는 구조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안에서 뭔가의 입지를 정해서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의 어떤 시장만큼은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갈 것인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미래 경제적인 질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의견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뭐 정해진 답변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없는 건데 이 산업을 들여다보시는 전문가로서 그런 흐름을 좀 어떻게 예의주시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그 어떤 메인스트림 기술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AI라고 하지만 이 AI라는 기술이 여러 갈래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렇죠. 그 머신 러닝 기술 안에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이 됐고요. 그 딥 러닝 기술의 또 한 갈래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GPT 그러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가 핵심이거든요. 트랜스포머가 되면서 AI가 사람처럼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AI 성능이 확 좋아진 건데 네.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주는 만큼 선형적으로 좋아져요. 그게 이제 빅테크들이 결국 엔비디아 칩을 자기네 서버에다가 돈 벌어서 다 엔비디아 칩 사서 갈아 넣는 거. 자기네들 인력 몇만 명 잘라서 엔비디아 칩 사서 갈아 넣는 이유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특징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AI 어떻게 빅테크들의 AI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컴퓨팅 파워를 높이는 데 다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누가 제일 많이 갖다 넣냐. 지금 보면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사는 업체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메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구글이 좀 뒤처진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는 양의 절반밖에 못 샀어요,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작년에 빅테크 그 메타 같은 경우는 MS 같은 경우는 15만 장씩 샀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 칩을. 근데 네이버가 작년에 산 게 아마 2,000장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게임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철저히 이 AI 사이클은 돈 많고 인력 많은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장기 레이스로 가면 그러면 또 우리가 유리해지냐? 이것도 녹록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장기 레이스로 가면요. 결국 빅데이터 많은 애가 이깁니다. 근데 전 세계에 빅데이터 많은 거는 미국 플랫폼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사실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3억 명의 비영어권 사용자 빅데이터가 결국 네이버 라인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결국 이번 AI 사이클은요, 철저하게 빅테크 사이클이고요.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에서도 보면요, 1등 업체가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소재,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AI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EDA 툴이나 여러 가지 그 장비 업체들이 또 하잖아요. 요즘에는 램 리서치 같은 업체들도 자기네 R&D 비중에서 보면 AI R&D 비중이 10%가 넘고요. 그리고 EDA 툴 이 프로그램 할 때 예전에는 사람이 다 했는데 요즘에는 AI 머신러닝 EDA 툴을 또 상당 부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많은 애가 1등 업체가 제일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1등 업체가 삽질하지 않으면 이게 뒤집혀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제 미래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 세계에서 이 AI 쪽에서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이런 그래도 하이퍼클로버라는 게 빅테크보다는 떨어지지만 이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보고 칩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이런 풀스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은 뭔가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훈 대표님께도 같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BCG 보고서를 봤는데, 미국이 이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를 계속 끌어올려서, 잠정적으로 뭐 한 2032년까지 계속 생산 능력 자체를 끌어올려서 세계 뭐 반도체 시장에서 뭐 한 14%까지 전체 시장을 뭐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생산도 직접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행보예요. 네네. 만약에 그런 대로 간다면 네. 이게 과연 차질 없이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표님 얘기하신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플랫폼적인 측면은 사실 국내 업체가 따라가는 데는 기술 진입 장벽상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네. 최소한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조 쪽으로 치면 그래도 상당히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삼성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TSMC라는 강력한 TSMC,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이 강력한 이 소위 말하는 연합 라인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사실은 TSMC 맞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60%가 이제 넘었고 61% 정도 되고 네. 삼성전자가 11%니까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TSMC가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한계라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TSMC한테 계속 이런, 그러니까 그 완전히 독점해서 TSMC가 모든 물량을, 모든 소위 말하는 AI를 주도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업체들 입장 촉각을 다투는 입장인데 네. 모든 걸 계속 TSMC에 번호표 들고 순번 기다리면서 이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어떤 그런 로스란 생각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계속적으로 삼성하고 인텔 파운드리 쪽에도 기회가 가지 않을까. 물론 삼성하고 인텔 파운드리랑 지금 TSMC랑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네. 그리고 이 최첨단 패키징 쪽 경쟁력이 삼성전자가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TSMC의 뭐 코어스 패키징에 대해서 상당히 2.5D 패키징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문장도 바뀌면서 물론 일반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HBM을 제외한 일반 반도체 쪽도 조금 보완이 되면서 이 최첨단 이쪽 파운드리 쪽 하드웨어 제조업 경쟁력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지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파운드리 고객사를 굉장히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칩
그 소위 말한 설계 업체들, 팬리스 업체들, 디자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쪽 이 제조 하드웨어 경쟁력 쪽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왜냐면 5개 손꼽거든요. 네. 없습니다.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로 레퍼런스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받은 뭐 어떤 물량을 쳐낼 수 있는 캐파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드웨어 제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벌크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반도체 전쟁 혹은 반도체 경쟁 격화의 흐름으로 계속 가긴 갈 텐데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격차를 또 벌려오고 한다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이 각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혹은 뭐 이견이 있다거나 뭐 어떤 첨언해 주실 부분들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네, 이제 파운드리 쪽에 사실은 TSMC의 그 의존도가 비대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반도체 굴기는 결국 파운드리 제조 굴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전체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미국이 쉐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설계 쪽에 한 70% 정도를 미국이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거의 50% 정도를 미국이 잡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약한 게 결국 제조 쪽을 아시아로 다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조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네. 이거를 향후 10년 안에 20%까지 높인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보관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되려면 인텔이 잘해줘야 되는데 인텔은 그 전에 지금 이번에 팻겔싱어 이전까지 그 CEO들이 재무통이 3번이나 잡았는데 재무통들한테 CEO 맡기면 비용 줄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 앉아서 그 연봉 많이 받는데 일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다 잘라버린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뭐 짐 켈러 같은 슈퍼 엔지니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분들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AMD로 가서 엄청나게 이제 활약을 한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인텔이 자충수를 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결국 뭔가 이제 인텔이 다시 리빌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로 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타깃이 된 건데 처음에는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랬는데 처음에 모리스창 TSMC 창업자가 이거 미국에 가져가서 제조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아무리 보조금 받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며칠 뒤에 정신교육을 받고 나왔는지 갑자기 제가 투자하기로 한 거에 2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결국은 당초 투자 금액보다 4배 이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뭐 150억 달러, 뭐 200억 달러 정도 하다가 결국은 66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삼성도 원래 처음에 막 되게 약간 미적거렸죠. 이거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또 정신교육을 어디서 좀 받았나 봐요. 뭐 네. CIA에서 받았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다가 원래 처음에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국 400억 달러로 확대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 저는 미국이 노리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다가 팹을 깔면 네. 결국 이 팹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마이클이나 샘 같은 친구들은 이미 제조업을 놓은 지가 한참 됐고 덩치 큰 사람들이 방진복 벗고 들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섬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국에서 직원을 아마 파견 보내겠죠. 네.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SMC도 마찬가지로 대만인들이 상당수 가서 아마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삼성도 만약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테일러 팹 가서 저는 상당 부분 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영주권도 주고 교육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아마 대만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이 상당수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미국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가 뭐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사실 많은 이제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회사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 뭐 한국에서 근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해외에서 또 일을 해보는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일을 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1순위가 미국이잖아요. 그만큼 미국 선호 현상이 많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내가 경험을 하거나 정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인 거죠. 교육 인프라라든가. 그런 면에서 외국인을 유입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 하에 있는 나라가 거기에 정말 많은 첨단 산업들을 자국에서 공장절하하는 압력을 가해서 실제 공장을 짓고 그리고 거기 그 일에서 일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또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이용하고 정말 이 거시적으로도 정말 재밌는 현상이 지금 23년, 24년 내내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한 나라가 설비 투자가 안 주는 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늘어요. 그 다른 나라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해외 인력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US born employee가 아니라 foreign born, 해외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미국에서 고용시장을 꽉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가뜩이나 미국에 갖고 있는 그 인프라가 대단한데 그런 해외 인력 유입책,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뭐 70억 인구로 하여금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작했고 뭐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시작했고 당연히 인력 부족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 그레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이 이민 정책이든 뭐 인력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그 뭐죠 속담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콧날 벤다고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